62에 처음으로 혼자 장을 보러 갔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트 카트를 밀면서 혼자 뭘 골라야 할지 몰라 과일 코너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2개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1개만 집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둘이 먹던 사람이 혼자 먹을 양을 가늠하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과는 한 봉지 사두는 게 낫다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돌아보니 같은 동네 복지관에서 몇 번 마주쳤던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순희 씨였고 그분도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몇 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트 입구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즘 야채값이 너무 비싸다. 혼자 밥 차려 먹으려니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다. 손자가 생겼는데 자주 못 본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그렇게 그리웠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서로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공원을 걷고 가끔은 버스 타고 나가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처음엔 일부러 조금 떨어져 걸었습니다. 그게 우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고 한편으론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오래도록 이야기해온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철없다고 합니다. 자식들 보기 창피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의심받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경계하라는 말도 듣습니다. 마치 60 이후의 감정은 감정이 아닌 것처럼 그 나이의 설렘은 설렘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분위기에 눌려 한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를 향한 내 마음이 단순한 외로움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건지를 구분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진짜 마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진심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내 하루가 달라지고 그 사람 없는 주말이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 기준으로 내 마음을 가늠해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어머니의 재혼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미 결과를 반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예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혹시 상대방 여자가 접근한 건 아니냐고 쏟아냈습니다. 순희 씨 딸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나이에 그게 뭐냐고,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 안 됐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 말들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팠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상처가 됐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좀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려는데 그마저도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도 많이 울었습니다.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과연 다 이겨낼 수 있는 건지를 함께 의심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 말이 뭔가를 바꿔놨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내 선택을 진심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설득과 설명은 다릅니다. 설득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고 설명은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나는 아들한테 처음으로 내 속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켜놓고 잠들었는지,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아서 며칠씩 과자로 때운 적도 있다는 걸 아들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니까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식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쩐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 말했습니다. 순희 씨를 만나면서 비로소 밥맛이 생겼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거워졌다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조금씩 다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뵌 게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괜찮다는 말 대신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가 완전한 이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산 문제를 먼저 꺼내는 아들이 처음엔 야속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름의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정리를 명확하게 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와도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녀에게 돌아갈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막는 어른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제안을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자기도 딸한테 같은 걱정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먼저 정리해두면 딸도 조금은 안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순희 씨 딸은 가장 마지막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딸을 설득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순희 씨가 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딸을 혼자 키운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나이가 드니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는 것, 그렇다고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나 스스로 행복해야 딸 곁에도 더 오래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딸이 그 편지를 받고 한참 뒤에 전화를 했고 통화 중에 둘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건 처음 마트에서 만나고 나서 꼭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식사를 하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왔고 작은 아들은 멀리서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순희 씨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팠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건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일어나서 밥 차리는 게 번거로웠고 혼자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게 더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희 씨와 같이 살기 시작하니 아침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순희 씨가 차렸고 나중엔 내가 일찍 일어나는 날은 내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같이 먹는 일이 하루를 이렇게 다르게 시작하게 만든다는 걸 혼자였을 땐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같이 산다는 게 젊을 때 같이 사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서로 5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다르고 음식 취향이 다르고 잠자리 온도도 다릅니다. 순희 씨는 창문을 꼭 열고 자야 하는데 나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춥습니다. 처음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싸움의 이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자면 됐고 순희 씨가 창문을 살짝만 열면 됐습니다. 그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서 우리만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시니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게 배려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부부는 열정으로 많은 걸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부부는 다릅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공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지킵니다. 순희 씨는 오후에 혼자 책을 읽고 나는 혼자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구조가 우리 관계를 숨통 트이게 만듭니다. 결혼하고 6달쯤 지났을 때 순희 씨 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날 마침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순희 씨가 딸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고 그 시간은 내가 없어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2시간쯤 뒤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가고 없었고 순희 씨는 부엌에서 뭔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 순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엄마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순희 씨한테는 참 많은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반대하면서도 엄마 걱정을 하는 딸, 그 마음 안에서 천천히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을 나는 그전까지 그냥 위로용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기다리면서 꾸준히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설득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순희 씨 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보내거나 손자 생일을 챙기거나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거창한 화해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 안에서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순희 씨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짜리 손자였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잠깐 얼었습니다. 아이한테 다가가야 하나 거리를 둬야 하나. 그런데 아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내 무릎 옆에 쭈그려 앉아 신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뭐가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 신발 할아버지 거예요 하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어른들 관계보다 훨씬 단순하고 빠릅니다. 꾸밈이 없고 계산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가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조른다는 이야기를 딸한테서 들었을 때 순희 씨가 부엌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관계에는 젊을 때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산 첫 해에 나는 허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순희 씨가 그 시간을 옆에서 다 견뎌줬습니다. 병원 동행은 물론이고 내가 움직이기 힘들 때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순희 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라고. 나도 아프면 당신이 곁에 있어줄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나한테 많은 걸 정리해 줬습니다. 이 나이에 함께 산다는 건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젊은 시절의 동반자 관계가 꿈과 미래를 같이 그리는 것이었다면 나이 든 뒤의 동반자 관계는 현재를 같이 버티는 것입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혼자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픈 것보다 혼자 아픈 게 더 힘들다는 걸요. 순희 씨도 이듬해 봄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수술 당일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온 순희 씨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나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 있으면 그런 순간들이 쌓입니다.
그 침묵들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나이 들어 재혼했다고 뒷말이 돌았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나한테 상대방 과거는 알아봤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불쾌했지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충분히 알고 결정한 거라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맞서 싸우거나 해명하려 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담담하게 넘기는 것이 가장 품이 있는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뒷말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니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부럽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 저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세상의 시선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남의 말이 두려워서 내 삶을 멈추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사이에도 처음과 다른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설렘이 조금씩 가라앉고 일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연애와 결혼을 겪어봤으니 이 과정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겪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워낙 강해서 단점을 보면서도 열정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엔 그 열정이 없습니다. 단점이 단점으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순희 씨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합니다. 어디 갔냐, 언제 오냐, 밥은 먹었냐. 처음엔 그게 살뜰한 관심이라고 느꼈는데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생겼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감정이 말로 나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냐고,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좀 기다리면 안 되냐고. 순희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말을 뱉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상대한테 어떻게 들렸을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순희 씨 입장에서 그 전화는 걱정이었고 나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짐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저녁 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말이 거칠었다고,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순희 씨도 자기가 지나치게 챙기려 한다는 걸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관계일수록 갈등을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사흘쯤 냉전을 해도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이 나이엔 사흘 냉전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감정을 오래 쥐고 있는 게 이 나이엔 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감정은 그날 풀자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날 자기 전에 서로 손이라도 한번 잡자고 했습니다. 작은 원칙이지만 그게 우리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 관계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비교였습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비교가 아닙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의 흔적이 몸에 배어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였는데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걸 말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순희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난다고, 그게 미안하냐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내 생각이 난다고. 그게 지금 우리 관계를 흔드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순희 씨가 그 말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아도 현재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 반대 때문에 포기한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재혼을 포기한 어떤 분은 자녀가 반대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지만 눈빛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갈등이 없으면 편하지만 온기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너무 오래 혼동합니다. 자녀 반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자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로 하는 설득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서 순희 씨한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한 건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아들이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순희 씨 딸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손자를 봐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아이를 맡기는 행위가 얼마나 큰 신뢰의 표현인지 나는 압니다. 자기 아이를 믿는 사람한테만 맡깁니다.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관계가 지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순희 씨와 나는 집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희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 건지 혼자 볼 때는 몰랐다고. 나도 그랬습니다. 같은 노을인데 혼자 보는 것과 둘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고 습관이 굳어 있고 비교하게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조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으면 웬만한 갈등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결국 멀어집니다. 나는 이 나이에 관계를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면 결국 서로 상처를 줍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급한 선택은 나중에 후회를 낳습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충분히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 돼서도 잘 삽니다. 상대를 고를 때 이 나이엔 젊을 때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외모나 경제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지,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자주 웃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크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기분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편안함이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녀 문제는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반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재산 걱정인지 감정적인 거부감인지 아니면 부모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유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산 문제라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감정적인 거부감이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면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를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도 결국 내 편입니다.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재혼 후 생활에서 서로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매일 느낍니다. 같이 산다는 게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 친구가 있어야 하고 각자 취미가 있어야 하고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순희 씨는 일주일에 2번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나는 그 시간에 내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항상 붙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빛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돈 문제는 감추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 생활비를 어느 정도씩 부담하는지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돈과 각자 쓰는 돈을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이 명확할수록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녀한테도 각자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으면 의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는 이 나이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나는 순희 씨 덕분에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렇게나 먹었는데 같이 살면서 제때 밥을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됐습니다. 운동도 같이 합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걷습니다. 혼자였으면 귀찮아서 안 나갔을 텐데 둘이 같이 하니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설레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70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온 만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과 깊이가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이 나이의 사랑은 장작불입니다. 타오르는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오래 따뜻합니다. 순희 씨와 나는 오늘도 저녁을 같이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하지 않은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관계가 됩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흘려보냈을 시간들이 둘이니까 기억이 됩니다. 자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이 선택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남은 날들을 혼자 버티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 나이의 사랑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